네, 이번에는 지난번에 인간의 뇌의 물리적 구조 말고요, 작동 구조라고 해야 되나요? 작동 원리라고 해야 되나? 그게 디지털적인 작동과 아날로그적인 작동 두 가지의 양상으로 돼 있다고 그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이번에는 인간의 뇌의 작동 방식이 두 가지로 돼 있는데, 그것과 인간의 어떤 역사, 문명의 발전, 이게 어떻게 관련돼 있는지 그거를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인간의 뇌가 시스템이 디지털적인 작동 구조랑 아날로그적인 작동 구조, 여기에 왜 관심이 있냐면, 중학교 때부터 이제 약간 요런 것에 초점이 관심이 많았었는데, 약간 사람은 그 숫자 하나하나를 기억하기도 하고 뭔가 외우기도 하고, 때로는 그림도 그리고 어떤 음악적인 선율도 듣고, 이런 것들이 뭔가 구분이 되어지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서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이제 논술, 본고사 논술을 준비하면서, 제가 학원은 다닐 수 있는 여유가 없어서 학원을 못 다녔는데, 본고사가 되기 전에 논술은 학원을 다녀야겠더라고요. 제가 글 쓰는 재주가 없어가지고. 네. 그래서 그때 한 달 다녔는데 학원 선생님께 칭찬받은 게 바로 이 주제였습니다. 이제 디지털과 아날로그에 대해서 설명해봐라. 안 나오네요. 네. 요거를 써서 처음이자 마지막 짧은 기간이었지만, 네, 칭찬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 주제 가지고, 이 써보라고 한 주제 가지고 했을 때 재밌더라고요. 평소에도 궁금하게 생각했던 그런 제목이기도 하고. 네, 다른 본고사 논술 주제는 제가 되게 못 썼거든요. 또 이과인데다가, 아무튼 그때 생각했던 어떤 표현했던 그 내용들이 지금까지 이제 더 디테일화되고, 더 생각할 시간도 이제 많아졌고, 네, 축적된 지식도 많아졌고. 근데 지금까지는 제 결론이라기보다는 지금까지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이렇습니다. 인간이 디지털적인 뇌구조, 또 한편으로는 아날로그적인 뇌구조, 그게 완전히 하나로 합쳐지지 않는 구조예요. 이런 거 봐. 이 디지털적인 뇌구조라는 것은 면역적인 사고, 아날로그적인 뇌구조라는 것은 귀납적 사고입니다. 이거는 논리학과 같은 이거는 통계학. 이렇게 되면 겁니다. 얘 같은 경우는 A가 B하고 B가 C였으면 적인 결과를 말하는 거고요. 통계학 같은 경우는 A가 하고 B도 하고 C도 하고, 이게 수많이 하다 보면 결론은 X도 할 것이다. 네, 약간 확률론적인 그런 내용과 또 유사할 수 있죠. 네, 이런 식이었는데, 그때 본고사 주제는 이 아날로그와 디지털에 대해 설명하시는데, 제가 예를 든 것은 저희가 비행기나 전투기를 몰았을 때 이 숫자, 지금 뭐 100km다, 200km다, 속도가 숫자로 나타내거나 고도가 숫자로 나타내지면 나름 정확한 수치잖아요. 정확한 정보를 주는데 이롭고, 아날로그적인 거는 이제 계기판에 바늘이 돈다,
건데, 이거는 눈대중으로 그 위치를 봐야 되잖아요. 뭐 100km인지 200km인지. 그러나 장점은 그 속도의 가감속의 변화량, 지금 내려가고 있는 중인지 올라가고 있는 중인지 상대적인 위치를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거죠. 그게 장점입니다. 장단점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이 두 개가 이제 혼합돼서 더 좋은 결과물을 도출하는 건데요. 인간의 뇌가 디지털적인 것과 아날로그적인 부분이 합쳐짐에 따라서 아마도 이제 진화라든가 뭐 진화론이나 창조론, 또 거기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아무튼 사람이라는 존재가 생겨나면서 이 두 가지가 혼합된 상태에서 뇌가 발생돼서 자연에서 살아가는 게 합리적이기 때문에, 그 잘 살았기 때문에 이런 최종적인 뇌구조를 형성했다고 그렇게 생각되고요. 그리고 어차피 지금 우리 존재가 뇌 구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야지 우리가 무엇인지, 우리의 존재가 무엇인지 알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 아날로그적인 뇌와 디지털적인 뇌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 인간의 역사가 디지털적인 뇌의 성장 과정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이유는, 요거는 지금 어차피 과거에 대한 어떤 뭐 고고학적 증거라든가 이런 상황은 제 입장에서는 찾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일단 추측과 가설에 의해서 이제 설명드리는 건데, 음, 그 예를 들어서 인간이 문자를 발명하잖아요. 발명이라고 하기보다는 만들어냈잖아요. 문자라는 건 우리가 가진 우리가 가진 의미라든가 어떤 그 표현 방식을 나타내는 기본적인, 예, 어떤 기본화된 신호 체계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A, B, C, D라고 하면 이 알파벳을 조합해서 애플이라는 게 나왔다면, 이건 사과라고 알 수가 있겠죠. 그 현실 세계의 사과도 지역에 따라서 얘가 빨간 사과인지 파란 사과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사람이 먼저 사과를 봤을 때 이것을 무슨 말로 표현하고 싶은데, 예, 표현하고 싶은데 그 방법을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어디에 있는 무엇, 또는 말이 없었을 때, 언어가 없었을 때는 단지 손동작 또는 땅에 그림을 그리던가 그런 표현을 했을 겁니다. 요거에 대한 표현을 하려고 했을 때, 그런 게 역사적으로 반복되다 보니까 사람이 그 디지털적인 뇌를 이용해서 이 문자 체계를 만든 거죠. 네. ABCD라는 이 문자 체계 이전에도 다른 문자 체계가 있었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자 체계를 만들어서 얘는 애플이라고 표현을 하자, 의미화하자 라고 하면, 이게 하나의 약속인 거잖아요. 디지털적인 약속, 신호화되면서 세상에 있는 이 물질들, 환경들을 하나하나 디지털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책도 써지고 역사도 써지고 기록이 남게 되는 거죠. 이 사과뿐만 아니고 지금 모든 자연 현상을
이 문자로 나타낼 순 없습니다. 예. 우리가 알고 있지 못하는 어떤 개념들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개념들, 아직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개념들은 지금 문자화 되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확실히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 그 무엇, 어떤 것, 뭐 확인되지 않는 어떤 것, 또는 어떤 현상, 아직 밝혀지지 않는 어떤 현상. 그래서 지금까지도 자연 현상에 있는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것, 모르는 것들을 디지털화하기 위해서 계속 실험하고 연구하고 머리를 싸매면서 만들고 논의하고 토론해서 그것들에게 새로운 명칭을 부여해 주는 겁니다. 한마디로 디지털화하는 거죠. 네, 요거는 과학적인 자연 현상뿐만 아니더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SNS 시스템이라든가 사람들이 전 세대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던 그런 문화의 행태, 양태, 사람들의 습성, 새로운 습성들, 뭐 질병일 수도 있고, 사람들의 어떤 소비 행위일 수도 있고, 예술 행위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명칭을 주어지는 거죠. 그 이제 꽃이라는 것도 이름이 없었는데 우리가 인식해주고, 아 저게 꽃이라는 거구나 라고 인식이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저 이름을 뭘 붙이지? 우리는 꽃이라고 붙이고 서양인들은 플라워라고 붙여서 그게 디지털화 된 겁니다. 자연현상이 디지털화 된 겁니다. 우리 인식 체계에서요. 그러니까 디지털화, 우리가 사람이 디지털화 했다 하더라도 자연 현상이 바뀌는 건 아니고 우리 두뇌의 머릿속에 디지털화된 인식으로 이제 각인이 되는 거죠. 구분이 되어서. 네. 또 하나 설명드릴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이 문명화되면서 역사를 만들고, 네, 과학을 발전시키고 문화를 발전시키면서 만들어낸 다양한 의미들, 어휘들, 명칭들이 있는데, 개념들, 이런 것들은 우리 뇌 속에, 인간의 뇌 속에 받아들이기 위한 어떤 정보로서 명확히 구획 짓고 학습하기 위한 그런 과정인 겁니다. 디지털화 과정은. 숫자도 마찬가지로 저 산에 돌이 5,000개 있는데 눈으로 봤을 때는 그 산을 예를 들지 말고 그 자기가 이제 양을 키우는데 내 양이 지금 뭐 250마리인데 250마리가 어제도 250마리였는지 하나가 없어졌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데리고 있는, 키우고 있는 양을 디지털화해서 내 머릿속에 구획화, 의미화 해야지 그게 온전히, 예,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정보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양을 양으로 부른 거고, 한 마리였을 때는 1이라고 한 거고, 두 마리일 때는 2라고 표시해서 개수가 다를 때마다 다른 표시를 해서 250이라는 개념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인간이 디지털화 과정을 통해서 현실을, 환경을 우리 인식체계 안으로 들어오게 한 거죠. 예. 그게 디지털화 과정인데, 근데 기본적으로는 인간은 진화를 그렇게 그러니까 진화라는 거를 말씀드리긴 좀 뭐하긴 한데, 아무튼 인간은 거기에 맞추도록 몸이, 뇌가, 예, 준비가 되어져 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디지털화를 하려면 메모리가 저장되어야 되고, 기본적으로 뇌세포 안에 어떤 신경 자극, 우리가 만든 그 디지털화된 어떤 자극들이 하나하나 전기 신호로 저장이 돼서 인식이 돼야 됩니다.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거죠, 유전적으로. 그리고 그 디지털화 과정을 잘하면 잘할수록 더 자손이 번창하기도 하고, 더 세대가 거듭할수록 더 잘 살고 잘 먹고
양들도 잘 키우고 농사도 잘 하고 숫자를 잘 알게 되고 디지털을 하게 되면 집도 잘 짓고 건축물에 대해서 규격을 정확히 할 수 있으니까 점점 더 발전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서양도 과학 문명이 발달해서 이게 디지털화 과정을 잘했기 때문에 산업혁명도 온 거고, 그 엔진 기술도 잘 규격화된 걸 잘 만들고, 예, 그 제작을 잘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번창했던 거고요. 또 우리 아시아도 나름대로 그 뭐 산업혁명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건축물 잘 짓고 우아하게 잘 짓고 나름대로 우리의 과학 문명을 잘 발전시켰잖아요. 문화적 차이기도 하지만, 예, 그 문자라든가 이런 발명도 잘했고, 예, 기록도 많이 남겼고 나름 문화적인 유적이라든가 유물도 많이 남겼고요. 그런 식으로 인류의 문명 역사의 발전은 인간의 디지털화적인 사고방식과 일치하게 그렇게 발달을 해왔던 겁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발달 과정은, 자, 먼저 그 전에 아날로그적인 뇌는 그럼 뭐냐, 이거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디지털화 과정은 우리 문명의 발달이라고 보시면 되죠. 발달, 과학의 발달, 문화의 발달. 아날로그적 뇌는 요거는 굉장히 우리 본능적이라고 하긴 표현하기 뭐하는데, 자연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뇌입니다. 있는 그대로 사진 찍기처럼 정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뇌 구조예요. 예를 들어서 동물 소리를 내면 또는 음악 소리를 내면 그 선율 자체를 다시 재표현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 있잖아요, 경향. 글로 표현할 수 없는, 또는 이제 빛의 어떤 감각, 색감이라든가 아니면 소리, 네, 우리가 구분하지 못하는 애매모호한 소리, 전혀 새로 들어본 소리, 흉내내지 않는 소리들, 또는 어떤 시각적인 정보들, 우리가 따라 그릴 수 없는 시각적인 정보들, 네, 그런 부분이 아날로그적인 뇌에서 탐색이 되는 거고요. 우리가 자연을 봤을 때 시각적인 정보, 뭐 그 소리 정보, 또는 감각 정보, 네, 미각, 이런 부분도 대부분은 이제 세포도 어떻게 보면 디지털화된 세포라고는 하지만 그 정도를 그대로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소리 같은 경우는 아날로그적인 정보라고도, 정보가 섞여 있지만 그런 정보들로 우리에겐 들어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날로그적인 뇌는 그래서 추정컨대 이거는 원초적으로 우리가 이제 진화론을 이제 맞다고 얘기하는 건 아닌데, 아날로그적인 뇌는 꽤 오래 전부터 있어 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은 됩니다. 왜냐면 환경에 따라서 뭐 봄 날씨가 아름답다, 행복하다, 기분이 괜찮다, 상쾌하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단어로 표현할 수는 있지만 굉장히 주관적이잖아요. 객관적이지 않은 그런 주관적인 어떤 느낌이라든가 인식들은 다 아날로그적인 뇌랑 관련돼 있는 부분이고요. 네. 아날로그적인 뇌는 외부의 환경을 그대로 사진기처럼 받아들이는 그런 뇌의 인식작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디지털화적인 뇌로 아날로그적인 뇌에서 자연의 정보를 받아들이면 우리는 디지털화적인 뇌로 의미화를 합니다. 의미화를 해서 예를 들어 숫자를 만들든지 글자를 만들든지 어떤 기호를 만들든지 신호를 만들든지 어떤 정도를 레벨 1, 2, 3, 4로 만들든지 그렇게 스스로 의미화를 해서 이제 저장을 하게 됩니다. 기억을 하게 되는 거죠.
다음에 똑같이 또 꺼낼 수 있도록. 그러면서 우리는 문명을 규격하면서 발전시켜 왔던 거고요. 현재의 물질 문명은 디지털화 내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디지털화 내의 결과물들은 수학적으로, 물리적으로 다 표현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그럼 사회는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까지 추세를 보면 디지털화적인 내로 인간의 사회라든가 문명이 발달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욱더 디지털화적인 우리의 인식 체계가 정교화되면서 나노과학이라든지 지금 AI 인공지능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노과학은 실질적으로 분자, 원자 수준까지 우리가 다 질서를 잡겠다는 거고요. 컨트롤하겠다는 거고, AI는 기존의 단순 컴퓨터 같은 경우는 0과 1의 조합으로서 모든 신호 체계를, 알고리즘을 0과 1의 조합으로 다 만든다는 부분이긴 한데, 기존의 컴퓨터들은 한계가 있었잖아요. 우리의 문자를 인식하거나 소리를 인식하거나 스스로 판단하거나, 도로 위에 자율주행하는 자동차가 디지털적인 기존의 컴퓨터 구조였다 그러면 스스로 판단을 못할 겁니다.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지시해주지 않는다면. 근데 지금 AI는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이유가 아날로그적인 뇌를 본따서 굉장히 극한으로 디지털화 하는, 기계적으로 디지털화하는 그런 방식을 개발했다고 볼 수 있어요. 딥러닝 과정 자체가 수많은 경우의 수많은 사건들을 미리 시행해 보면서 최적의 목표를 세웠던 부분을 갈 수 있는 최적의 경우의 수로 가는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수많은 횟수를 반복해서 찾아낸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바둑을 뒀을 때 두 번만 행하면 둘 중에 어떤 게 좋은지는 나오겠지만, 매우 정교하게 바둑에 어떤 알이 놓여졌을 때 이게 확률적으로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수천 번, 수만 번을 시행해야지 각각의 다음 상황에 대한 확률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디지털화 과정 자체가 거의 무한대로 가면 갈수록 자연현상에 알맞는 조건으로 근접하게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한번 다시 표현하자면, AI를 다시 표현하자면, 인공지능은 우리의 아날로그적인 뇌라 건 아니고, 이것도 디지털적인 뇌입니다. 디지털적인 뇌 구조인데 뭐냐면 거의 무한한 데이터를 가지고, 사건을 가지고 실시를 이미 가상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에 있는 자연현상과 거의 흡사할 정도로 예측을 가능하게 만든다는 거죠. 무수히 많이 실험하고 무수히 많이 시행했기 때문에. 일종의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겁니다. AI가 실행해서 이걸 엄청나게 쪼개요. 결국은 얘가 곡선이 돼서 이렇게 자연스러운 형태가 되는 거죠. 그렇다고 얘가 원래부터 연속적이었던 이게 되는 건 아닙니다. 이건 아니에요, 원칙적으로는. 다만 수많은 막대 조각들을 이어 붙여서 연속적인 것처럼 보이게 할 뿐이에요. 이 과정이 AI가 하는 과정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한마디로 정교한 디지털화 과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네, 자연의 결과와 밀접해지는 디지털화 과정. 요거를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자면,
인간이 그 수학 문명이 수학적인 어, 역사 중에 그 인공지능만큼 중대한 변곡점이 뭐냐면 이 무한의 개념의 발견인 겁니다. 예. 아까 이거 하기 전에 잠깐 찾아봤는데 옛날에 그 제논의 역설, 제논의 패러독스 아시죠? 예, 그건 기원전에 이제 제논이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역설인데, 예. 어, 토끼가 뛰었을 때, 예, 제논은 거기에 반을 띄고, 예, 또 제논이라는 애가 반에 반을 띌 거고, 또 거기에 반을 띌 거고, 또 반에 반을 띌 거고, 반에 반을 띌 거고. 그렇다면 아무리 얘가 앞으로 전진한다 한들 얘를 넘어설 수 없다는 거죠. 예. 아킬레스와 뭐 누구일까요? 이 개념은 일종의 무한의 개념입니다. 예.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일 때 0.99999 0.99999 0.9의 점이라고 하면, 예. 과연 얘가 1일까요? 근데 우리 인식상은 우리 수학은 1이라고 봅니다. 왜냐면 이게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 인식상의 1이기 때문에. 근데 실질적으로 요거는 0.9의 반복수가 1이라는 무리수가 1이라는 게 이게 같다는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1이 되기까지 이 안에는 무수한 점이 있다는 거예요. 무수한 점. 이 무수함이라는 얘기는 곧 실제 자연 환경이란 얘기입니다. 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 환경은 연속적인 면으로 다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이게 연속적인지는 저도 잘 이제 확실히 말씀드릴 수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양자역학에서 입자 단계가 원자, 뭐 소립자, 그 안에 쿼크까지 뭐 내려갔는데 그 아래 단계가 뭐가 있는지 저도 알 수 없고, 뭐 끈이론이라고는 하는데 끈으로 된 연속적인 에너지 덩어리인지 뭔지 아직도 촉근 이론에서 결과가 밝혀진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아직은 우리가 인식 체계에서는 연속적인 면만큼 되게 그 끝을 알 수 없는 그런 단계라는 겁니다. 예. 요거와 연관해서 뭐 이중 슬릿이라든지 양자역학의 여러 가지 실험이 있어요. 파동이라든지 입자의 이중성이라든지 다 그런 부분이 자연 현상은 연속적인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게 끊어져 있지 않다는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나오는 현상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 양자 실험도 그런 결과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네, 그래서 자연은 연속적인 어떤 한 굴곡은 있지만 연속적인 흐름이라고 봤을 때 우리의 머릿속의 인식 체계는 그 뇌세포로 돼 있고 시냅스로 돼 있고 신호 체계로 돼 있습니다. 자, 뇌세포의 시냅스라는 것은 하나, 둘, 셋, 숫자로 보면 불연속적이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뇌세포의 불연속적인 인식 체계로 자연을 인지하다 보니까 이런 식의 무한하다라는 이런 개념 자체를 하나의 유한한 의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한하다는 걸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디지털적인 뇌는. 네. 그래서 전에 수학 역사상 무한의 개념의 발견이라는 게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식 체계에 대한 것을 한 단계 알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무한이냐 유한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무한이라는 개념을 이제 알았고, 후에 칸토가 또 무한 집합론인가 그 부분도 알게 됐고 이제 더 진보가 됐고, 뉴턴 같은 경우가 뉴턴 맞는지 모르겠네요. 그 적분 내지는 미분,
수학에서 적분과 미분의 발견으로 해서 예, 연속적인 어떤 가치 체계를 쪼개서 불연속적인 걸로 표현할 수가 있는 수학적 방법을 발견한 겁니다. 적분 미분이. 그래서 적분 미분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우리의 뇌가 유한된 디지털화적인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현상의 무한한 연속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러한 수학적 도구가 필요했던 거죠. 예. 우리가 인식하고자 하다 보니까. 예. 네, 그래서 앞으로의 우리 사회는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 점점 더 디테일하고 세밀하게 디지털화 과정을 겪을 겁니다. 지금 뭐 나노 과학이라고 하는데 그보다 더 디테일하게 원자, 뭐 그 아래 소립자, 쿼크 수준까지 통제할 수 있는 그 단계까지는 갈 거고요. 이제 인간의 문명이 계속 뭐 멸망되지 않는 한 그렇게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여기에 대한 얘기는 정말 할 게 많은데 다음번에 다시 또 이어서 얘기를 해보죠. 감사합니다.